서기 44년 3월 15일, 로마 공화정의 심장이 멎은 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장 한복판에서 정적들의 칼날에 쓰러진 그 순간, 로마는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심장이 멎자마자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이들이 발톱을 드러내고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아비규환의 시간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루비콘강을 건너 공화정의 질서를 뒤흔들었던 카이사르의 죽음은 이제 로마를 더욱 깊은 경랑 속으로 밀어넣으며 새로운 혼란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채울 것인가? 로마의 모든 시선이 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같은 강력한 실력자들이 다음 패권을 노리며 서로를 탐색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청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옥타비우스, 겨우 19살의 나이였죠. 로마의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아무런 기반도, 심지어 변변한 군사적 경험조차 없는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로마에서 손에 쥔 것이라곤 카이사르의 이름뿐이었던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낭독되던 날, 로마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신의 양자이자 정식 후계자로 바로 이 옥타비우스를 지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강력한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로마를 이끌 인물로 풋내기 소년을 택했다는 사실에 원로원 의원들은 물론 로마의 시민들까지 술렁였습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자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우스를 그저 철없는 어린애로 치부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옥타비우스가 자신들의 권력 계획의 걸림돌이 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을 겁니다. 젊고 경험 없는 그가 로마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다니 많은 이들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옥타비우스에게는 오직 카이사르의 이름과 그가 남긴 유산만이 전부였죠. 이 막대한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넘어 카이사르가 구축한 정치적 유산과 그에 얽힌 복잡한 권력 다툼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곧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적들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옥타비우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만류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이사르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죠. 이 결단은 그저 젊은이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거대한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과연 손에 쥔 것은 오직 카이사르의 이름뿐이었던 그가 어떻게 거대한 세력들을 해치고 로마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생존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앞에는 카이사르의 죽음보다 더 위험한 정치적 암투와 군사적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과연 손에 쥔 것은 오직 카이사르의 이름뿐이었던 그가 어떻게 거대한 세력들을 해치고 로마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생존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의 앞에는 카이사르의 죽음보다 더 위험한 정치적 암투와 군사적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로마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권력의 공백은 예측 불가능한 경랑을 만들어냈죠. 이 혼란 속에서 옥타비우스는 자신의 정적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은 단연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죠. 그는 카이사르의 충성스러운 군단과 막대한 재산을 장악하며 로마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유력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레피두스도 있었고요. 옥타비우스는 이들과 직접 맞서는 대신 역설적이게도 그들과 손을 잡는 기묘한 동맹을 제안합니다. 로마의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이용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을까요? 서기 43년 3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로마의 밤을 지배할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으니 바로 제2차 삼두정치였습니다.
옥타비우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들은 서로 다른 야심을 품고 있었지만 공화정을 복원하려는 암살자들에게 복수하고 로마를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피로 맺어진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조치는 로마 역사에 길이 남을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했거나 삼두정치에 반대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죠. 원로원 의원 300명과 기사 계급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숙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웅변가 키케로마저 안토니우스의 미움을 받아 희생양이 되고 말았으니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피바람 속에서 공포에 떨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옥타비우스 역시 이 숙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19세의 나이에 이토록 냉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이미 차가운 정치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대목이 아닐까요? 숙청으로 로마 내부의 반대 세력을 잠재운 삼두정치는 이제 카이사르 암살의 주동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공화파 잔당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이들은 그리스의 필리피에 집결하여 삼두정치의 군대에 맞설 준비를 마쳤죠. 서기 42년 로마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전투, 필리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옥타비우스에게 엄청난 시험대였습니다. 그는 젊고 군사 경험이 부족했기에 노련한 안토니우스에 비해 전술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죠. 실제로 전투 초반 옥타비우스가 지휘하던 진영은 브루투스군의 맹공에 밀려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안토니우스의 활약에 힘입어 결국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이사르의 복수를 완수하고 로마의 권력을 공고히 한 역사적인 승리였죠. 이 승리는 옥타비우스에게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 전투를 통해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하고 로마의 미래를 짊어질 자격이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니까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옥타비우스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폼페이우스의 아들인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였죠. 그는 강력한 해군을 이끌고 시칠리아를 거점으로 로마의 곡물 수송로를 위협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식량난에 시달렸고 옥타비우스의 통치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삼두정치는 섹스투스와의 수차례 협상과 전투를 거듭했지만 좀처럼 승기를 잡지 못했죠. 특히 바다에서의 전투는 옥타비우스에게 익숙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해전에서 패배하며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장군 아그리파를 전면에 내세워 해군력을 강화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합니다. 서기 36년 나울로쿠스 해전에서 옥타비우스의 해군은 마침내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를 완전히 격파하며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로마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옥타비우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죠. 이렇듯 옥타비우스는 수많은 정치적 암투와 군사적 충돌 속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생존 전략을 보여주며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쟁취해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수를 내다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이제 삼두정치 내에서의 권력 균형은 옥타비우스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했으니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삼두정치 내에서 옥타비우스의 입지가 확고해지자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쪽의 지배자가 된 그에게 이제 남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죠. 안토니우스는 동방에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로마의 전통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이집트의 풍습과 문화를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로마 시민들의 반감을 샀고 옥타비우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악티움 해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바다는 불타는 배들과 부서지는 목재, 그리고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고 갈고리가 날아들어 배와 배가 엮이며
백병전이 벌어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투가 한창 절정에 달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갑자기 자신의 함선 60척에 돛을 올리고 전장을 이탈하여 이집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토니우스는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하들을 뒤로 한 채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쫓아 전장을 벌이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으니 그 순간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휘관을 잃은 안토니우스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용맹하게 싸웠다 한들 구심점을 잃은 병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악티움 해전은 옥타비우스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로마 세계의 패권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니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패배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옥타비우스는 그들을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역사의 비극은 예정된 수순처럼 흘러갔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거대한 존재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자 이제 로마의 운명은 온전히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옥타비우스였죠.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 모든 적을 물리쳤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로마를 재건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공화정의 정신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였을 테니까요. 그는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 13년 동안이나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끝내고 마침내 로마로 개선했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승리자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혼돈과 불안에 시달리던 로마인들에게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상징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강력해진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로마 시민들에게 납득시키고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했으니까요. 옥타비우스는 로마인들이 공화정이라는 틀에 얼마나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공화정의 외피를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교묘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스스로를 제1시민을 뜻하는 프린캡스라 칭하며 마치 원로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군 통수권, 재정권, 그리고 외교권 등 국가의 핵심 권한들을 차곡차곡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치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건물에 새로운 기둥을 세워 넣듯이 그는 공화정의 외형을 존중하면서도 그 내부에 강력한 제국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입니다. 서기 27년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새로운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존엄한 자, 숭고한 자라는 뜻으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신성하고 경외로운 존재로서 그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죠. 이 순간 옥타비우스는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장을 닫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불멸의 존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길고 긴 내전의 시대는 끝나고 로마는 이제 새로운 황제와 함께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가 열어젖힌 이 평화의 시대는 무려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는 로마를 진흙으로 된 도시에서 대리석으로 된 도시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도로는 새롭게 정비되어 제국의 구석구석을 연결했고 거대한 수도교는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예술과 건축은 찬란하게 꽃을 피웠고 법과 제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가 되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문물과 사상이 자유롭게 오고 갔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닌 치밀한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분열된 로마의 영혼을 치유하여 이대한 제국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의 위기관리 능력, 정치적 통찰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은 현대사회의 리더십과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진흙 속에서 건져 올려 대리석으로 된 도시로 만들었지만 그의 삶은 한순간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경랑의 순간들이야말로 로마를 로마답게 만들고 그를 아우구스투스답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어떻게 번영을 구가했으며 그가 구축한 제국은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